네, 안녕하세요. 김PD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꽤 오랜 시간이 흘렀죠. 많이 오래됐네요. 김PD 다시 돌아왔습니다. 알비백. 알비백. 네. 아, 내가 들어가야 돼. 네. 약방의 감초, 어리버리해도 들어가야 됩니다. 네, 정말 오랜만이죠. 네, 방송 좀 오랜만에 하는데, 네. 우리가 하는 건 감을 좀 나도 잃어버렸네. 네. 어떻게 그 청취자분들한테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 뭐 이런 거, 네. 한번 해주시죠. 예. 거의 2주 만에, 2주 만에 찾아뵙네요. 3주 차에, 찾아뵙게 돼서, 오랜만이지만, 다시, 그동안 계속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꽤 오랜만에 잡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오랜만에 잡는데, 네. 그동안 좀 수준 높은 방송을 위해서 우리가 다각도로 연구를 많이 했잖아요. 네. 내가 돌아와야 돼. 네. 그래서, 간단하게 워밍업으로. 네. 주간 소식 몇 개. 제가 이 기사를 스크랩을 하다 보니까. 네. 제 그 머릿속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기사들이 참 웃겨. 난 뭐 이렇게 보면은 상식적으로. 예. 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를 몰라가지고 한번 몇 가지를 정리를 해봤는데. 네. 첫 번째가 그 4억에 살던 전셋집. 네. 2억 반전세, 그러니까 월세죠. 월세로 돌리고 나니까. 네. 주거비 부담이 2배로 올라갔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뭐 이자를 낸다, 뭐 한다, 원금 상환한다 하면은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들어갔던 게. 네. 50% 상승해가지고 1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예. 이게 전셋집을 예. 월세로 이렇게 그렇게 무리하게 돌려서 꼭 그 주거비 부담을 올려야 되나? 은행 금리가 계속 낮아지니까, 네. 그리고 집값이 오를 여지는 없으니까, 집주인들이 자본이득이 생길 여력은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기대할 만한 게 없잖아요. 당내 기대되는 게 없으니, 이제,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또 이렇게 막, 급매로 막 매매할 수는 없으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최대한 어떤 수익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월세로 돌리는 거죠. 반전세. 그럼 이 월세 그러니까 예전에도. 네. 월세로 돌아가는 것이 지금 대세다라고 우리도 방송을 좀, 한 게 아니라 약간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온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도 못해. 네. 월세 이게 추세가 가고 있죠. 지금 이렇게밖에는 뭐 방법이 없나요, 이게? 지금 당분간은 이 상태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가구인 경우에 네네. 전세자금이 대출이 가능하면 은행 금리로 이렇게 부담을 하니까 낮은 금리로 부담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전세자금이 이제 전세 필요 없고 월세로 한다 이러니까 집주인들은 은행 금리하고 동일할 거면 그냥 월세 받는 거나 전세 받는 거나 똑같으니까 굳이 반전세로 돌릴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최하 그 은행 금리보다 적게는 두세 배. 적게는 두세 배. 그 정도는 돼야 이제 월세로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2배 이상 부담이 되는 거예요. 요즘 전월세 그 전월세 이제 그 전환율 할 때 우리가 예전에 되게 진짜 IMF 때 어려울 때 24%막 이랬어요. 24%였다가 점점 은행 금리가 낮아지고 이러면서 12%였다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8%였다가 이제 최근에 7%, 6%대까지도 이제 보여요. 이것도 이제 저금리 현상인데 이제 문제는 전세가 자체가 많이 상승했다는 거죠. 전세가 자체가. 그러니까 전세 수요는 계속 있고, 그러니 전세 수요에 맞춰서 그것도 이제 전월세를 전환하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이렇게 되는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집값 안 오르는데 집주인들도 자기네 자본이득 얻으려고 하니까 자본이득은 바라보기가 너무 요원하고 당장 수익을 얻을 만한 게 없으니까 월세에서 수익을 얻겠다는 거죠. 구조적인 문제라 이거 누굴 비난하겠어요, 지금. 구조적인 문제라 누굴 비난하겠어요. 집주인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아니면 세입자 지금 억울하다고 누구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이거는 정책의 문제인 거죠, 사실은. 결국은 이거를 평균처럼 하려면 집을 줄인다거나. 네. 예, 그런 어떤 방법밖에는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하소연이지. 네. 이거는 그냥 기자들이 어려운 사람들 그냥 하소연이지. 아무런 솔루션도 없고 그냥 이렇다라고 그냥 던져놓은 거예요. 근데 사실 열만 받죠. 열만 받죠. 오케이, 열 그만 받고요. 네, 요거는 네. 그 정도로 그냥 시장이 그래서 이게 딱히 우리가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환경은 없고. 네네. 그래서 두 번째 보면은 그 기사 중에 제가 이거를 읽다가 네. 그 다음 기사를 봤더니 매매가보다 비싸도 전세 살래요 해가지고. 매매가보다 비싼데 어떻게 전세를 산다는 게 난 이게 이해가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이게. 매매가보다, 저는 이 기사를 뭐 자세히 추적을 해보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네네. 예, 자세히 추적을 해보진 않았는데, 그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네.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전에는 로얄층과 기본층, 그러니까 1층과 뭐 꼭대기층하고 또 이제 그 로얄층. 네, 층마다, 네네, 층마다 약간씩 그 가격이 달랐는데 그 편차가 10년 전, 뭐, 그 수준만 해도 뭐 1, 2억대, 애교는 1, 2억대, 뭐 이 정도였거든요. 1, 2억대였는데 요즘 서울 같은 경우는 뭐 강이 보인다든지 뭐 산이 보인다든지 어떤 자연 환경에 따라서 이 가격대가 수억이 왔다 갔다 해요. 심지어 집 한 채를 사고도 웬만한 건 집 한 채를 사고도 남을 만한 그런 수준으로 왔다 갔다 해요. 몇 억씩 차이 나요. 4, 5억, 5, 6억 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난 몰랐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뭐 1억 정도 그냥 기본 갭이라고 봐도 이게 기본층 매매가를 로얄층 전세가하고 비교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로얄층을 동일한 가격보다 그 매매 가격보다 전세가 더 비쌌다. 이거는 그럼 이건 진짜 추적해 볼 만한 일이에요. 근데 그런 일은 없거든요. 로얄층하고 일반 그 아파트 일반 층하고 가격을 비교해가지고. 그러니까 매매가, 아파트 매매가라는 걸 낮은 매매가와 그렇죠. 높은 전세가를 비교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그게 진짜 수억씩 차이가 나요, 그게? 네. 서울 지역에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한강변도 그렇고, 아니, 그걸 모르면은, 이거를 읽어봤을 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거 자칫하면요, 내 집값보다 전세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집 안 팔리는데 전세금이나 왕창 올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거 휘둘리시면 안 돼요. 여쭤보니까 좀 답이 조금씩 나오네. 네. 이거는 휘둘리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 정말 너무 거래 안 되고 좀 지역적으로 거기 이제 어려운 지역들이 있어요. 아주 국소적인, 아주 국지적인 일부 지역이 약간의 그 편차가 더 좁은 경우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김희진님이 이해하셨으면 어리버리한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럼 다 이해하신 거야. 네. 그리고 요즘 이제 점포 겸용 단독주택에 이제 돈이 몰린다고 그러는데 뭐 1억짜리 땅을 뭐 7억에 이렇게 뭐 낙찰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요거는 경북도청 그 이전하는 데를 예전에 답사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어요. 네네. 네.
네, 거기가 워낙 이제 새로 이렇게 해놨는데, 새로 많이 해놨는데, 새로 잘 조성을 해놨어요, 택지하고. 예, 아파트들도 많이 들어가고. 근데, 네네. 어마어마한 그 가구가 이동하지 않으면, 여기 네.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구도심을 다 죽이고, 신도심을 살리겠죠, 이제. 근데 제가 지금 볼 때는 여기가, 기사에서 나온 거는, 분양하는 거예요. 이 택지를. 네네. 예, 예. 우리가 점포 겸용 단독주택 이러면 보통 상가주택 용지거든요. 그렇죠. 이제 한 4, 5층짜리 해가지고. 4층 정도, 예. 네, 그래가지고, 예. 4층 되나? 하여튼, 예. 1층은. 1, 2층 상가 쓰든지, 네. 그 정도. 맨 꼭대기는 집주인 살고, 이런. 네네, 네. 그런 용지인데요. 이거는 조금, 이게 워낙 은행 금리가 낮다 보니까 이쪽으로 몰리는 것 같기는 해요. 예, 몰릴 여지는 있는데, 참 낙찰되는 가격은, 조금, 이분들이 토지 낙찰만 지금 생각하셨지, 건축비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고려 안 하셨다는 마음이 좀 들어요. 그럼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죠? 예, 위험성이 있죠. 그래서 네. 이렇게 분양받으신 곳은요, 건물 짓고 나서요. 네네. 사실 투자한 것만큼 수익성이 나지 않아서요. 매매했을 때 사실 가격이 많이 다운되니까 건축비를 다 못 건지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상가주택을 좀 아는데, 네. 좀 살아봤어요. 제가 대전 내려와서 살아봤는데, 네. 보니까 밀집 지역에, 네. 어느 동네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밀집 지역에, 네. 1층은 다 비어있는 거야, 거의. 네, 상가들 다 비어있죠. 네, 다 비어있고, 그나마 차 있는 데가 지하에 무슨 교회가 들어와 있다거나, 네. 위에 이렇게 해서 들어와 있다거나, 그리고 피자집 몇 개 들어와 있는데, 네, 금방 이제, 저기 또 문을 닫고. 네. 근데 이게 지금 쉽지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상권이 형성이 되려면, 네. 1층이 상권으로 형성이 되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처음 들어가신 분들은 네. 이렇게 좀 경기 안 좋을 때 조금 어려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 저는 혹시 낙찰 받으신 분들이 계시거나 고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당장에 4층짜리 막 이렇게 지으려고 하지 마시고 네. 단독이라도 1층이라도 상가로 그냥 일단 지었다가 좀 돌려보신 다음에 예, 조금 상권이 좀 살아나고 주변에 단지들이 다 들어서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원룸이든 빌라든, 그러니까 다세대든 다가구든 이런 것들이 1층을 상가를 쓰든 그 위에를 다세대로 쓰겠죠, 다가구. 이런 걸로 쓰면 그게 이제 충분히 다 들어와야 돼요. 충분히 다 들어와 줘야 되니까, 내가 먼저 거기서 테스트 건물이 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조성되는 여건을 봐서 건물을 지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약간 부담률을 줄여서 네네. 너무 이제 높게 이렇게 올리지 말고 네. 단층짜리라도 이제 상가로 사용할 수 있게 네. 테스팅을 거친 다음에 분위기 봐가지고 네네. 이렇게 해야지. 네네. 안 그러면 위험성이 크다. 네. 정확하게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이죠? 여기는 안동하고 여기 다 경북도청. 네. 청와대만큼 화려하다는 경북도청이에요. 근데 경북도청이 그게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이 안 되는데. 맞아요. 그런데 아무튼 주변은 무지하게 파헤쳐놔서요. 네. 우리 일기 신도시 규모만큼 그거 이상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주변을 다 빨아들일 거예요, 거기가. 빨아들기가 일단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네네네.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제가 기사 중에 제일 좀 가슴 아팠던 게. 네. 제주의 중국인 땅. 네. 영원히 이제 중국 소유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중국인 땅이 아니라 중국인 소유의, 네. 중국인 소유의 땅이 완전 이제 중국 소유가 된다는 이제 그런 우려가 담긴 기사였죠. 네, 이거 굉장히 저는 이거 보면서 우리가 후손들한테. 네. 돈을 물려주고 이런 거는 할 수가 없더라도 정말 땅이라도 좀 지켜줘야 되는 게 아닌가. 부동산 시장이 이제 점차 글로벌화 되잖아요.
네네. 예, 얼마 전에 우리 방송에서도 맹큐의 경제학 얘기했을 거예요. 맹큐의 경제학 쓰신 맹큐가 네네. 예, 80년대 후반에 향후 20년간 그 미국 부동산 시장 계속 하락할 거다. 네. 주택 가격 계속 하락할 거다 그랬는데 2, 3년 주춤하다가 계속 14, 15년간 올랐다고 말씀드렸었죠. 네네. 그때 이제 시장이 침체되니까 시장을 열은 거죠. 그때도 차이나머니가 많이 들어갔거든요. 아. 예. 네, 지금 요거는 우리가 조금 방어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에게 팔아서 지금 인천 경제자유구역, 뭐 송도 이쪽도 다 지금 중국 자본 유치하겠다고 굉장히 혈안이거든요. 안 팔리니까. 예, 그렇더라고요. 그쪽도.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참 이제 위험한데 이제 중국을 이제 일반 가격보다는 보통 시장에 거래되는 가격보다 뭐 두세 배, 거의 3배 정도 가격에 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시세를 아니까 우리는 3배 주고 안 사죠. 그러니까 사는 분들도 이게 그러니까 외국인과의 거래냐, 국내 사람들과의 거래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져야 될 것 같고요. 중국은 50년 토지 임대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중국에 제가 회사 설립 때문에 들어갔을 때 보면은 네. 그쪽은 기존적으로 네.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사장 있잖아요, 사장. 네. 사장은 중국 사람으로 앉혀놔야 돼요, 한 명을. 모든 공산국가가 거의 그래요. 51% 지분이 있어야 돼요. 그 상태에서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던 50년이나 100년이나 네. 임대로 계약을 들어가죠, 그게. 예, 토지는 다 임대거든요. 네. 그런데 요거는 지금 그런 조건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는 이제 구조적으로 우리도 사실 LA 가면 한인타운 있잖아요. 네네. 한인타운에 그 부동산 투기가 한국인 때문에 일어난다잖아요. 그래요? 네. 한인타운의 가격이 일반 가격보다 더 높을 수 있어요. 이민사회에서. 그래도 한인들과 거래를 하겠죠.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같은 맥락으로 조금 이해하시면 우리가 조금 마음이 불편하긴 한데 우리가 조금 거래를 좀 자제하는 거 말고는 예,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지나치게 지금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제주도를 산 중턱까지 지나치게 깎아낸다는 게 또 문제고요. 개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지를 준다는 게 되게 문제거든요. 거기다가 또 한국 사람은 또 못 들어오고 한국 사람들은 잡일이나 하고 뭐 이런 것들 설립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계속 이제 그렇게 되죠. 거기에서 이제 독일 프라이부르그 얘기도 나왔는데, 독일은 주택가격이 굉장히 안 움직이기로 유명한 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정책을 잘 하고 있는 거죠. 급등, 급락이 없어요. 적어도 부동산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 독일이 민주주의인데, 그때 아주 그 기사에, 이분이 굉장히, 기자분이, 아무튼 마음을 담아 쓰신 것 같아요. 이게, 독일은 민주주의지만 토지 소유에 관한 사회주의라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외국에 대한 어떤 그런 것만큼은 조금 지금, 인천도 그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어렵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지킬 것은 좀 지켜줘야 되지 않는가. 네. 그러니까 규제를 좀 해서라도. 네네. 무조건 개발하고 무조건 돈이 유입이 된다고 해서 그것이 미래가 보장된다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기사 부분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라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좀 보면서 좀 가슴이 아팠거든요. 예, 제주도에 계신 분들이 많이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예, 정말 시장이 좀 달라지고 제주도에 그 중국인들이 가지고 상권을 싹쓸이해서 그쪽 토지나 상가를 갖는다면 거기에 다 기존 세입자들 내보내고 중국인 세입자들 들여앉혀서 자기네들이 그렇죠. 사업하잖아요. 중국인들이 그렇죠. 중국인들이 제주도 관광 와요. 오면은 한국인들이 영업하는 곳을 갈까요? 중국인들 영업하는 곳을 갈까요? 중국인들 영업하는데 다 데리고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좀 더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네, 필요합니다. 이거는 조금. 투표를 잘해야 돼요. 네, 선거 시즌입니다. 네, 투표 잘해야 되죠. 그리고 요즘은 기사들이 거의 전세 막 이런 거야. 네, 그렇죠. 전세 뭐 월세 뭐 이런 건데. 부동산 서울 특별히 얘기할 게 없어서. 네, 서울의 아파트 전세값이 4억 원대로 처음 올랐다면서요. 예, 평균 전세 가격이 그렇게 올랐어요. 근데 서울은 전세가가요 몇십억씩 하는 게 흔해요. 죄송해요. 아니 일부 지역은 일부 지역은 전세가 10억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기사를 보니까 가구 월 평균 소득이 437만 원이래요. 437만 원인데 연소득이 5,240만 원인데 한 푼도 쓰지 않고 7년 8개월치를 모아야 아파트 전세 한 채를 구할 수 있는 셈이라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뭐 하시는 말씀 없죠? 아유, 뭐 제가 소득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세값 뛰는 걸 막아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이거 처음 기사하고 같아요. 뭐 4억에 살던 전셋집 어떻게 하냐 이런 거하고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요거 우리 말하지 말죠. 요거는 이제 통과 하는데 이게 좀 슬픈 게 하나 있어. 이게 아주 기분이 굉장히 상한 게 있는데 집주인의 감춰진 미납세금 그것 때문에 전세금을 날린 세입자들이 발생했다면서요, 이게. 우리 왜 전에 악의적인 임대인 있다 그랬잖아요. 악의적인 임대인. 자기가 계약해놓고, 계약할 때까지만 해도, 이게 아니죠. 계약을 해놓고 대출을 전혀 안 받았어요. 계약할 때까지만 해도. 잔금 치르고, 이제 미리 다 준비해놨다가 잔금 치르면서, 예전에는 대출하려면 좀 미리미리 서류 준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류 준비해서 잔금과 거의 동시에 또는 잔금일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요. 이 전세 우리가 뭐 하죠? 주민등록 이전하면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을 받지 않습니까? 확정일자 받죠. 그 전입신고 하고 나서 확정일자 받으면 그 효력이 그날 자정부터 있어요. 제가 오늘 했으면 오늘 자정이니까 내일부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서류에 아무것도 안 나타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잔금 치를 때까지는 안 나타날 수 있고 잔금 치르고 나서 이제 드러날 수 있죠. 전입신고 오늘 동시에도 설정이 먼저 들어가거든요, 은행에. 선순위가 된다는 얘기죠, 은행. 네네네. 그러니까 아직 등기를 안 했어. 오전에 만약에 잔금을 했고 오후에 설정을 다 해버렸어요. 참 난감하죠. 그 사기 아닌가요? 그 사기로 때려야 되는 거 아닌가? 대놓고 사기죠. 대놓고 사기죠, 그건. 그럼 여기 미납세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거는 뭐 대출에서 받은 게 뜨는데 미납세금은 이거는 뭐 알 길이 없다면서요, 이게? 미납국세가요, 이게 만약에 기간이 오래돼서 오래되면 이제 압류가 들어와요. 우리 경공매 할 때 공매는 이렇게 압류 들어오고 이런 거 공매로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나라에 비치면. 이렇게 해서 국가에서 어디 세무서에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세무서 뭐 국사 뭐 이래서 압류가 들어가요. 압류가 들어간 서류를 보면은 너무 다행인데 압류 직전에 이제 그 서류에 아직 등기되기 전에 많이 이제 독촉 받을 거예요. 언제까지 처리하지 않으면 압류하겠다. 이런 것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당연히 알고 있겠죠, 본인들이. 이건 사기죠, 사기. 이건 악의적인 거예요. 이건 악의적인 거라, 이제 우리가 계약할 때는 만약에 이런 계약이 있다 그러면 계약할 때 이런 걸 특이하게 넣으셔야 돼요. 특이하게? 네네네, 특이하게. 넣어도 들어가면, 그러니까 미납세금이나 이런 게 있을 시에 뭐 먼저 정리한다든지
이런 거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미납세금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출이 있다거나 이런 거 다 정리하고 당연히 전세금 받아서 직접 법무사 있는 데서 다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걸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계약은 반드시 중개사무소에서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진짜 나 이런 고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은. 네. 좀 중범죄로 좀 다스렸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특히 빌라 취급하고 그러시는 분들은요, 세입자들 그냥 2천, 3천. 그러니까 전세가 보통 1억인데 2천, 3천만 내고 와서 살아라. 이래도 나중에, 그러니까 대출 사기죠, 대출 사기. 정부에서 이제 어떤 대금을, 집 짓는데 요즘은 국민주택 규모 이렇게 지으면 대출에 어떤 건축주한테 대출에 혜택을 좀 주니까 뭐 80%든지 얼마든지 대출을 받아서 다 지어놓고 또 나머지 전세금 땡기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와, 그 전세금을 받은 건 거의 자기네 돈이에요. 거의 자기네 돈. 그러니까 풀로. 예를 들어 건축비 1억이면 뭐 1억 2천에 지었다고 하고 1억 대출 받는 거예요. 원가 1억이면 1억 2천이다. 그래서 1억에 받고 나머지 1, 2천 더 받아서. 근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대출을 그렇게 많이 받아서 만약에 전세를 놨다. 대출이 많으니까 전세를 내가 싸게 놓는 거다. 그러면 그 대출 갚을 여력이 주인한테 있겠어요? 없지요. 없지요. 네, 없지요. 이건 당연히 의심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시세보다 저렴하다거나 이런 건 되게 의심해봐야 되는 거고. 이런 악의적인 사례들이 사실 뭐 이렇게 비일비재한 건 아니에요. 근데 요즘 점점 어려워지니까 이럴 수 있어요. 네네. 점점 어려워져서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최대한 조심하시는 게 좋고 그 주변 사정을 잘 아는 그러니까 중개사무소나 이런 데서 좀 도움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이런 것도 점검해 보셔야 되고 다른 문제 없냐. 그리고 이제 기사에도 나왔지만 미납국세 열람제도 이렇게 확인해 보라 그러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확인도 해보시고 그리고 부탁하시면 될 거예요. 이런 거는 분쟁이 생길 만한 소지가 있는 거는 누군가 제3자가 좀 나서서 해줄 만한 누군가가 좀 필요하니까 예, 요거는 조금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어요. 혼자만 하시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사건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다 보면은 전세, 월세 뭐 이런 계약을 죽기 전에 한 번이 아니면 뭐 많이도 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일단은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이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네네. 그 예전에 그 뉴스테이 사업이라고 했나요? 옛날에 저희 민간인들, 기업형 민간인들 때. 네. 이게 지금 그 대기업이 손을 댄다면서요, 이게? 네. 이거 저희가 자료도 올려놓긴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형 민간임대 주택 때문에 제가 올려놓은 거는 아니고. 네네. 혹시 다주택자가 되신 분, 어쩔 수 없이 투자에 뛰어드셔서 예. 다주택자가 되신 분은 이걸 공공임대로 전환을 하시면 8년 정도 임대하시는 걸 공공임대로 전환하시면 세제 혜택도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 조금 도움받으시라고 했는데 사실 이 뉴스테이는 그냥 제가 조금 비난을 하자면 뭐 대통령도 그랬지만 뭐 금리가 더 오를 것 같지도 않고 전세는 지금 사라져야 되는 제도다라고 정부에서 이렇게 사실 이렇게 공언하는 건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경제의 논리로 사람들이 이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경제 논리로 이렇게 시장을 밀어붙이는 것도 이렇게 반갑지 않고요. 요거 뉴스테이에 대한 거는 이 뉴스테이 자체가 중산층을 타깃으로 한 거예요, 중산층. 네. 중산층을 타깃으로 해서 중산층의 주거 안정인데 사실 월세 살면서 주거가 안정이 될까요? 중산층도 무너져 내리라는 얘기죠. 국가에서 전 국민 다 월세 살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꾸미기는 좋아서
예, 뭐, 호텔식 컨시어지 서비스다, 뭘 도입하겠다, 뭘 도입하겠다 해서, 마치 거기 있으면, 내가 호텔에서 사는 것처럼, 네, 주거 문제, 경비 다 알아서 해주고, 청소 다 알아서 해주고, 세탁 다 알아서 해주고, 아이돌 보미 서비스 다 해주고, 뭐 이런 걸로 지금 다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데, 불필요한 소비를 주장하는 거죠, 사실은. 그냥 나는 주거만 있으면 되는데, 네, 주거만 있으면 되는데, 이것저것 끼워 팔게 하는 거죠. 저는 이 기사에서 뭘 포인트를 잡았냐면은, 네. 대기업. 대기업이요. 네네. 이게 우리가 임대주택을, 네. 공공임대나 이런 게 일반 분들이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근데 이 돈이 이게 좀 될 것 같으니까, 대기업에 무진장 혜택을 줘가지고, 네. 이 사업을 마치 끌어들이면서, 서민들을 위하는 척 하면서 쪽쪽 빼먹는 거. 얘네들이, 네, 돈이 안 되면은 얘네들이 투자를 할 애들입니까?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뉴스테이 자체가 중산층 네. 주거 안정이라 그랬잖아요. 네. 목적 자체가 중산층 주거 안정이고, 또, 우리 열받았던 부영 네. 같은 그런 뭐 민간임대주택 그 기업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 다주택자가 여기 들어갈 수 있게 규제를 다 푸른 거예요. 원래 임대주택은 정부의 혜택을 받은 임대주택들은 다주택자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는 정부에서 혜택도 주면서 다주택자도 들어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라고 주택이 있어도 들어가도 된다는 거예요. 주택 보유자도. 그리고 시장 이자율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시장에 처음에 예전에는 시장 임대료 어떤 규제를 받았어요. 시장 임대료 몇 프로 뭐 이런 식으로 규제를 받았는데 요 뉴스에는요 그 규제를 안 받아요. 취득 임대차 계약에. 그러니까 시장 임대료 다 받아도 돼요. 심지어 이런 서비스 끼워 팔면 더 많이 받겠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면 저는 우려스러운 게 월세를 살아도 이 정도는 살아줘야 있어 보이는 거. 우리가 전 국민 허세. 예, 이거 정말 우려스러워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렇게 나서는 거는 끼워 팔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다 봤다는 거죠. 처음에 다 눈치 보고 있었거든요. 돈이 된다는 결론이 난 거죠. 예, 원래 이 민간임대나 이런 부분을 이렇게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을 대대적으로 키우려고 연구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연구하던 분들과 정치가 만나면, 그러니까 연구하던 분들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을 좀 풀어줘서 좀 수면 위로 띄우겠다, 뭐 이런, 아무튼 그런 좋은 의도도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기업으로 좀 더 확장을 하다 보니까, 이거 특정 기업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 많은 국민들이 희생을 해야 되는구나. 저도 그게 이제, 필이 딱 오는 거예요. 네, 참 우려스러워요. 국민을 위한 게 아니고, 네. 기업을 위한 게 아닌가.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투표 잘하시라고. 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대기업이 들어갔길래, 한번 유심히 봤어요. 대기업이 사회에 많이 기여하고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객관적으로, 대기업이 IMF 때 우리 그 세금으로 우리가 낸 돈으로 근무기 하고 막 이런 걸로 해서 삼성도 살리고 그랬어요. 그럼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망하면은 나라가 망한다 이딴 소리나 했었고 그러니까 이거는 저기 할 때를 모르고 지금 날뛰는 거라 대기업이 개입이 되면은 무언가 내가 좀 손해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네. 대기업이 해서 살만한 사람은 살겠지만 이거는 시장이 어떤 판도를 바꿔놓을 수 있는 거라서 조금 많이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을 하면서 오늘 주간에 몇 가지 뉴스 가지고 이렇게 훑어봤는데요. 네. 말씀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우리나라 뉴스라는 게 이렇게 그냥
열받으라고 있나 보다. 부동산 관련 뉴스는, 이제 부동산이 워낙 속 터지니까, 부동산 관련 뉴스는, 이거 말고는 참 없구나. 서민들 애환 말고는 다른 그렇죠. 뉴스를 말할 게 없구나. 그러니까 지금 특별히 개발 이슈도 사실 이슈가 안 되고, 요즘 뭐, 대형, 중대형 아파트가 다시 캥거루족 때문에 다시 뭐, 호황이다 이런 쓸데없는 기사 가끔 있고, 전혀 그렇지 않은데, 아주 일부 뭐 이런 것 뿐인데, 참, 이게 참 어렵다. 시절이 정말 어려운 시절이구나. 이런 거 되게 많이 느꼈죠. 그러니까 기사를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보지 말고, 네. 이면에 대한 것들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행간을 좀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주간 소식 한번 훑어봤습니다. 네, 잠깐 잠깐이 아니라 좀 길어지네요. 네. 이게 뉴스가 많으면 좀 길어지고, 뉴스가 좀 적으면 좀 줄여서 하면 되겠죠, 뭐. 네네, 그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감사했고요. 좋은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